자, 불확정성 원리에서 델타 x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위치 측정. 바로 위치 측정의 뭐라 그랬었냐면 표준 편차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델타 P는 무슨 측정? 운동량 측정. 의 표준 편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표준 편차의 곱이 어떤 주어진 상수, 이 상수값 자체가 뭐냐, 그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두 개의 표준 편차를 곱한 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었냐면, 어떤 알갱이에 빛을 쪼여서 그 빛을 막고 튕겨 나온 이런 산란광으로부터 이 입자의 운동량이나 위치를 동시에 측정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위치 측정을 막 줄이면,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를 막 줄이면, 혹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뭘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운동량을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제대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운동량 표준 편차를 줄이면 줄일수록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는 실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러한 실험적 상황을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실제 수학을 이용해서 완전 연역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수식이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 개념을, 이 현상을 누구에 대해서도 이제 뭐냐면 정성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네 번째, 파동. 자, 웨이브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파동 측정의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하이젠베르그의 뭐냐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뭐냐? 우선 첫 번째 1, 단일 파형의 경우. 자, 그러면 어떤 파도가 넘실 친다고 쳐봐요. 그러면 단일 파형이니까 지금 이 녀석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진행해 간다고 쳤을 때,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그림상에서 짜잔, 요런 식의 파장이 균일해요, 파장이 막 달라져요. 균일한 파장의 파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면, 파도는 물 표면이 아니, 그 파도는 사실 앞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실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 파도가 넘실넘실 하면서 이게 눈을 딱 보면 넘실넘실한 파도가 그 넘실넘실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한번 꿈뻑하면은 아까는 다가오고 있던 것처럼 보이던 게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같은 파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파도는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가나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가나 가라고 한 건지 나가 나라고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쨌건 보통의 이 웨이브라고 하는 건 무빙이란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움직이는 것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것의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자, 수식 어떻게 표현돼요? 이 파형의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돼요? 배웠죠? 바로 램다분의 h죠. 자, 무슨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쓴 건 바로 그 유명한 광량자
에너지 표현으로부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광량자 에너지 표현 어떻게 됐어요? E는 뭐예요? HU. 그 다음 람다분의 HC. 마지막 PC. 이것에 의해서 어떤 웨이브의 운동량을 램다분의 H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런 단일 파행의 경우는 자, 여기에 있는 파장이 막 바뀌어요. 파장이 균일하게 하나로 딱 정해져요. 요게 딱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누구도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운동량 역시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운동량 측정 표준 편차를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운동량 측정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인 거죠. 왜냐하면 파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하나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균일한 파형의 경우는 운동량이 하나로 딱 결정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이 딱 하나로 결정되니까 어디를 측정해도 파장이 같을 테니 어디를 측정해도 운동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런데 이 단일 파행의 경우는 이것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에 가서 넘실넘실 되는 파도를 구경하는데 파도가 나로부터건 혹은 나에게로건 파도가 움직여 오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그 움직이는 파도를 보고 이 파도가 저기 대서양 어딘가 태평양 어딘가에서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놈의 파도는 어느 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계속 앞뒤로 움직여요. 계속 앞뒤로 움직이니까 이놈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무빙하고 있는 녀석은 그 녀석의 위치를 알 방법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위치 측정 오차는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 델타 x는 값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값이 거의 무한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이 경우 운동량 측정의 오차가 0에 가깝다면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는 무한대에 가까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어떤 알갱이의 그 운동량이나 위치 측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웨이브에 대한 운동량 측정과 위치 측정을 생각해 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번째 여러 파형의 중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런 여러 파형의 중첩은 사실 내가 칠판에 그리는 것만으로 이제 그 100%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컴퓨터 같은 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리 시간에 파동 배웠죠? 약간은 배웠죠? 그리고 그 파동이 중첩되면 새로운 모양이 된다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만약에 구현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파형이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요. 파형이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여러 파형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위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장파장의 파형이 되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단파장의 파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파형과 요런 파형, 요런 파형들을 실제로 이 그래프상에서 이제 뭐냐면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가져온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고 이 예를 들어 어떤 동일한 위치에서 각각의 함수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함수값, 각각의 함수값. 이 각각의 함수값을 그냥 그대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형이라고 하는 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더하기를 사람이 눈으로 계속 보고 더할 수는 없고 컴퓨터한테 시켜가지고 각 위치에 대한 이 함수값들을 컴퓨터한테 시키면 다 더한 어떤 결과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했어요. 더한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유한계 파형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는 일인데 내가 손으로 그려서 조금 엉성하게 그려진 거지만 여하튼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파형을 컴퓨터한테 시켜서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 계속 더하기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파형계를 무한계 파형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쟤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모든 영역은 진폭을 0을 만들고 원하는 한 위치에서 진폭을 1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계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람 손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겠어요? 컴퓨터한테 시키면 진짜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함수를 델타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만 함수값이 나타나고 나머지 위치들에서는 진폭이 0이 되는 이런 묘한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아까는 단일 파형이었죠. 단일 파형에서는 누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단일 파형에서는 누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어요?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죠. 다만 단일 파형에서는 위치는 어떻게 해요? 위치는 전혀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단일 파형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막 섞어 놓으면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1 파형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위치 측정 표준 편차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파형이 더해질수록 위치 측정 표준 편차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일 파형의 파도가 나한테 이렇게 불어오면요. 이놈의 파도가 여기 있다고 해야 될지 100m 뒤에 있다고 해야 될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파형이 계속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정도 중첩이 되면 파형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파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쯤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무한계를 중첩시키면 이놈의 파도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놈의 파동이 여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파형이 더해질수록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운동량 측정의 표준 편차는 점점 커지겠죠. 뭔 말이냐? 파형의 운동량은 뭐로 정의가 돼요? 파형의 운동량은 그 녀석의 파장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자, 아까 운동량 표현하는 수식이 뭐였어요? 램다분의 h잖아요. 즉 램다가 결정되면 운동량이 결정된다고요. 파장이 결정되면 운동량이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파형에 보시다시피 파장은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 아니에요. 이놈의 파장은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 아니에요. 이놈의 파장은 어디예요? 여기부터 여기 아니에요. 그럼 이 파장에 따른 운동량이 있을 거고 이 파장에 따른 운동량이 있을 거고 이 파장에 따른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더해놨으니 여기에서는 운동량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상한 뭐 중간 어디쯤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여기서 측정되는 운동량이 균일하게 나오겠어요? 측정을 했을 때 막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겠어요?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다 짬뽕이 돼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를 많이를 해서 중첩을 시킬수록 위치는 명확해지는데 그 운동량은 알아낼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건 저런 파형을 무한계를 더해놨으니까 무한계 서로 다른 운동량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녀석의 운동량이 뭐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입자적 관점에서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 것처럼 파동에 대해서도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논술하라가 그 차원과학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술을 하라고 기말고사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조금 예쁘장하게 그려놓은 게 내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림 30 보이시지요? 찾았어요? 거기 내 교재 95페이지에 보면 그림 30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에 여러 파형을 막 더하기 해서 보여주는 거 있죠? 찾았습니까? 그게 지금 요 내용이다, 요 내용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요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연습 문제, 아주 중요한 연습 문제. 94페이지에는 연습 문제 15 있죠? 찾았어요? 94페이지에는 연습 문제 15 찾았습니까? 요런 종류의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칠판 지우는 동안 94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5를 한번 읽고 브레인스토밍 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지울게요. 자, 문제 보고 있어요? 왜 필기 안 했어요? 자, 가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왜 필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재에 있어도 필기하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수업 시간에도 안 오고 이상한 사람이. 준밤이 필기 안 했죠? 네. 잤어요. 둘 다 할 수는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거와 필기를 같이 할 수 없었어요. 좀 봤습니다. 그래요. 안 가져왔어요?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하세요. 자,
준석 거 필기 하고 있어요? 필기 완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재서 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또 뭐? 지금 다 나눠져 가지고 하나 없는데. 준범이 그 교재 가지고 왔어요? 친구요. 안 가져왔다고요? 아니 갖고 왔을걸요. 갖고 왔어요? 그럼 잠깐 얘랑 같이 보세요. 네. 왜 안 가져왔어요? 이 화학이요. 두 개가 있잖아요.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다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오늘 집에 못 들었어요. 집에 쫓겨났다고요? 아니, 저도 안 갖고 학교를 마치고 바로 여기 왔어요. 아니다. 그래요. 그래. 자, 그럼 또 칠판에 써줄게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자, 제가 지운다. 자,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워도 됩니다. 네, 지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기출 문제로 나와요. 이거 이런 거. 뭐 경남이건 창원이건 나와요. 이거. 그다음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 자, 풀려고 하는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유명하고 여러모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을 그 묘사하고 있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야구공이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야구공을 던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야구공이 슝 투수로부터 날아가요. 그럼 슝 날아간 야구공을 누군가가 받아야 되겠죠? 그 받는 사람 뭐라 그래요? 포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공의 속력을 보통 누가 알고 싶어 할까요? 바로 스카우터요. 스포츠 에이전시요. 지금 이 투수가 신인 드래프트에 올라온 투수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매년 봄이나 그 뭐 초봄에 신인 드래프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인들을 이제 스카우터들이 딱 낙점을 해가지고는 얘를 조금 훈련을 시켜가지고 비싸게 다른 구단에 팔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스포츠 에이전시들은 이 선수가 얼마나 괜찮은 선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 던지게 해보고 공 속력을 측정하죠. 그럴 때 어떻게 측정해요? 프로모터가 여기 이렇게 관중석에서 서서 뭔가를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죠? 이걸 스피드건이라고 하죠. 이 스피드건에서 뭐가 나와요? 이 스피드건에서 어떤 빛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 빛을 던졌을 때 그 빛이 공에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산란돼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산란된 빛을 스피드건이 다시 측정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이 녀석의 공의 속력을 알 수가 있죠. 왜? 들어갔던 빛하고 나왔던 빛의 파장이 달라질 테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 공의 속력을 이 스피드건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빛의 파장이 요게 된다 이런 말이지. 뭔가 알겠죠? 그럴 때 이 야구공의 속력을 얼마나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때 그 야구공 속력의 불확실도 그리고 불확실도가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고 했죠. 그게 얼마인지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알아둘 거. 자,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니까 약간 푸르딩딩한 쪽에 비치겠어요? 아니면은 빨가작죽한 쪽에 비치겠어요? 자,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면 나노미터로 바꾸면 몇 나노미터예요? 540 나노미터라는 얘기죠. 나노의 뜻이 뭐예요? 10의 9승. 그래서 복습 한번 하면 가시광선 영역 때가 어느 정도라고 했었냐면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했었는데 400 나노미터 쪽으로 갈수록 무슨 색이고요? 푸르딩딩해진다고 했고요. 700 쪽으로 갈수록 붉으죽죽해진다고 했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540은 뭐 대략 이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푸르딩딩한 쪽이 비칠 거예요. 아마 그린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하튼 그래서 저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쪼였을 때 이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룰 오브 썸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뭔 뜻이에요? 이거 영어 단어로 중요하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수거거든요. 이거 알아야 돼요. 룰 오브 썸이 무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법칙. 룰 오브 썸 엄지의 역할. 어떤 뜻이냐면 영어 단어로 대강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네, 대충은 아니고요. 대강. 대강이라는 말의 뜻이 룰 오브 썸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겁니다. 측정하는 도구의 최소 눈금 크기가 대상에 대한 측정의 오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측정을 하는데 자가 있으면 되는데 자가 없어.
그럼 우리는 대강 어떻게 측정하지?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다섯 이렇게 하잖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한 뼘, 두 뼘이 아니라 뭐로 측정을 해? 요걸로 측정한다. 요걸로. 요거. 즉 뭐냐면 엄지 손가락에 있는 요 첫 번째 마디 있죠. 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해요. 이걸 관습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1인치예요. 1인치라고 하는 게 이 엄지손가락 한 마디의 평균 길이를 1인치라고 하거든요. 보통 2.56cm가 내 기억이 그런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손은 좀 작은 편인데 뭐 저기 백인들이 이런 사람들 크겠죠. 뭐 하여튼 뭐. 요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는데 요걸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요렇게 측정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한 뼘, 두 뼘, 세 뼘 측정을 하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측정하건 정확한 측정이 돼요? 대강의 측정이 돼요? 대강의 측정이 되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한다고 치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한 마디, 두 마디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걸리는 손의 마디가 여기가 마지막이 될지 여기가 마지막이 될지 알 게 뭐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오차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오차겠지. 즉 내가 여기까지 측정을 멈춘 거나 그 다음에 여기 넘어 측정을 멈춘 요 마디 이게 이 거리에 대한 최대 오차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최대는 뭐로 결정되는 거야? 내가 활용하는 자의 최소 눈금이 이미 그 오차의 최대 범위를 결정해 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룰은 뭔 뜻이냐면 룰러예요. 룰러. 자. 엄지손가락 한마디로 만들어진 자. 그러니까 촘촘히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요게 하나의 단위인 자니까 정확한 측정이 되겠어요? 대강의 측정이 되겠어요? 대강의 측정이 돼서 영어로 rule of thumb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대강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측정에서는 그 측정하는 도구가 있을 거고 그 도구에 최소 눈금이 있겠죠. 그리고 그 최소 눈금이 그 측정에 대한 무조건 측정의 오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바로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으로 야구공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방금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엄지손가락 몇 마디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540나노미터인데 스피드건으로부터 공까지의 거리가 540나노미터의 몇 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마디에 의한 오차가 생기듯 이 파장 길이에 따른 거리 측정의 오차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긴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델타 X를 자, 델타 X는 뭐예요? 거리 측정의 불확실도죠? 혹은 거리 측정의 표준 편차죠. 자, 표준 편차가 불확실도라고 했었죠. 그 거리 측정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라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여기서 스피드건에서 나오는 그 가시광선의 빛의 파장은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근사적으로 위치 측정의 표준 편차 델타 X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어디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3, 4 하이젠베르그 결론을 하이젠베르그의 결론은 요거네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2분의 h 바죠. 다르게 표현하면 4파이분의 h고요. 자, 근데 이때 델타 p는 델타 mv잖아요. 맞나요? 질량하고 속력 곱의 변화량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야구공의 질량은 딱히 변할까요?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일정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량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질량 바깥쪽으로 빠져서 m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얘를 쏙 넣는 거지. 맞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델타 x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델타 v가 4파이분의 h가 되는 거고, 델타 v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4파이 m 델타 x h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 나머지 물리량들을 아나요? 네, 알죠? h가 뭐죠? 플랑크 상수고요. 뭐 4파이는 상수고요. m은 뭐죠? 야구공 질량이죠. 나와 있나요? 나와 있고요. 델타 x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라고 했는데 그걸 뭐로 대신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용하는 빛의 파장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쟤네들한테 이제 숫자를 넣고 계산해 보죠. 자, 델타 v 쓴 다음, 자, 플랑크 상수 값이 얼마예요? 바로 6.626 곱하기, 자, 쓰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쓰세요. 준범이 쓰고 있어요? 안 쓰. 자, 쓰셔야 됩니다. 계속 손을 놀려야 됩니다. 민우 일어나. 현춘 힘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민우. 자, 뭐야? 왜 이래? 아까 놀 때는 신나게 놀더니. 어?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죠.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줄 곱하기 세크죠. 나누기. 자, 4파이는 됐고요. 그대로 상수일 거고요. 질량 m 얼마죠? 야구공 질량이 0.146 kg이죠. 그 다음에 위치 측정의 불확실도는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나와 있는 숫자 계산은 그냥 계산기기 해줄 테고요. 그런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연과학 계산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다?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단위들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나와 있는 단위는 줄 세크 오버 킬로그램 미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뉴튼 미터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미터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뉴튼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kg의 추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는 걸 원 뉴튼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짜글이 약분하면 뭐만 남아요? 미터 퍼 세크만 남는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위를 그대로 처리를 하면 바로 MK 체계인 미터 퍼 세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숫자 계산하면 바로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이 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계산이 되느냐,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피드건으로 측정한 야구공의 속력의 표준 편차는 10의 마이너스 28승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준 편차가 10의 마이너스 28승이면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즉 스피드건으로 대충 측정하면 공의 속력은 거의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푼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